많은 곳에서 데이터 통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빈도 분석과 평균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빈도 분석은 설문응답에서 각 항목이 몇 번 나왔는지를 세는 분석 방법이잖아요. 지금 이 표에 보면 점수가 이렇게 있고 1점 매우 불만족, 그 다음에 5점이 매우 만족, 이렇게 해서 리커트 척도 5점이 있다고 한다면 응답자 100명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우 불만 뭐 이렇게 그 명수가 몇 명, 불만 몇 명, 이렇게 이제 응답자 100명에 대한 빈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공공기관의 어떤 민원 처리 신속성을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이 문항에서 만족과 매우 만족 응답이 35%예요. 4점 20명, 5점 15명이니까 35%죠. 35명이니까. 근데 단순히 이 숫자만 본다면 전체 만족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평균은 중앙값처럼 보이지만 15명은 매우 불만 1점, 또 다른 15명은 매우 만족 5점, 이렇게 실제로는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린 것이에요. 그래서 평균만 보고 대체로 보통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면 큰 오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빈도 분석의 이 한계점은 단순한 수치만 제시한다는 거예요. 빈도수만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나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 중 35명이 만족과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다고 하자고요. 하지만 이 35명이 모두 어떤 특정 연령대나 어떤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면 해당 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전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만으로는 성별, 연령대 등의 있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서 전체 빈도는 만족으로 보이는데 남자와 여자 간에는 그 만족도의 크기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한계점은 분포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전체 분포 파악의 한계입니다. 빈도만 보면 응답의 세부 분포나 이상값 혹은 극단값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웃라이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 점수를 뜻합니다. 민원 처리 신속성 그 문항에서 매우 만족이 15%, 보통이 40%, 매우 불만족이 15%인데 빈도만 보면 보통이 40%니까 보통이 많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매우 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같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응답자들 사이에는 큰 의견 차이가 있음을 간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빈도 분석 외에 평균으로도 우리가 많이 이제 보고서를 작성한단 말이에요. 평균값 판단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 처리 신속성의 전체 평균이 3.1점이다 라고 할 때 이 수치가 반드시 모든 구성원에게 고르게 적용되는지 알 수 없어요. 이 문제점은 극단값의 영향입니다. 소수의 매우 높은 점수라던가 낮은 점수가 이 평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대부분이 3점인데 몇 명이 5점을 주면 평균이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평균은 큰 쪽으로 당겨지니까요. 또 다양한 의견 무시도 있습니다. 평균값은 응답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5명의 응답자가 4, 4, 4, 4, 4 이렇게 다 했어. 그럼 평균은 그냥 뭐 보나마나 4.0이죠. 4죠. 그런데 모두 이거는 비슷하다라기보다는 거의 그냥 같은 의견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1, 5, 1, 5, 4 이렇게 했다. 그러면 평균이 어떻게 돼요? 1, 5, 1, 5, 4니까 10점, 16점, 나누기 5 하니까 3.2잖아요, 평균이. 이거는 실제로 의견은 극명하게 양극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평균은 이처럼 분포와 다양성을 감춰버려요. 그래서 평균은 전체를 대표할 수 있지만 진실을 가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빈도 분석과 평균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만 보여주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죠. 누가, 왜, 어떻게, 이런 같은 질문에는 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A 부서와 B 부서의 업무 실적이 있습니다. A 부서의 그 실적을 보니까 8명씩이에요, 각각.
그런데 A 부서는 70점, 80점, 90점, 75점, 80점, 85점, 80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평균이 80이에요. 합해서 나누기 8 했으니까. B 부서는요. 60점, 100점, 70점, 80점, 55점, 90점, 95점, 90점 해서 평균이 80이에요. 이것도 합산해서 나누기 8 하니까. 그런데 그 분포도를 한번 보세요. 그 수직선상의 분포로 보면 평균 A 부서 같은 경우는 평균 82 수직선상에서 비슷하게 이렇게 분포돼 있잖아요. 그런데 B 부서 보세요. 뭐 들쭉날쭉하죠? 이거는 각 직원의 점수가 있는데 이 두 부서 모두 평균은 80점으로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부서가 일을 잘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부서가 일을 잘한 겁니까? A 부서는 모든 직원이 비슷한 점수로 약 80점의 평균 근처라서 표준 편차가 작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직원이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B 부서는요, 점수가 들쭉날쭉해서 표준 편차가 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직원은 뛰어나지만 어떤 직원은 매우 부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평균은 같은데 A, B 부서의 평균은 같은데 표준 편차를 보면 누가 더 고르게 안정적으로 잘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없으면 의견의 다양성을 알 수 없어요. 같은 평균 80점이라고 해도 모두 80점일 수도 있고 55점과 100점이 뒤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일치하는지 분산되는지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표준 편차는요, 데이터가 평균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분산되어 있는가, 데이터가 평균값 주변에 얼마나 모여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값이 클수록 차이가 크다라는 겁니다. 편차값이 클수록. 이런 계산은요, 단순한 빈도수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분포와 변동성을 이해해서 보다 정확한 분석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것은 데이터 값들이 평균 근처에 몰려 있다는 의미예요. 그 편차가 작다라는 것은. 좀 전에 A 부서의 평균이 80점인데 이걸 계산해 보면 표준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97이라서 표준 편차가 작다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응답이 80점 근처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B 부서의 평균은 80점이지만 계산해 보면 표준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6.69라서 표준 편차가 커요.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것은 데이터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널리 분산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가 크다 작다?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건데, 표준 편차가 크다 작다라는 것은 해당 데이터의 척도와 맥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비교 기준과 함께 해석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100점 만점의 어떤 그것도 있을 것이고, 혹은 뭐 키라든가 몸무게라든가 이런 그 사칙 연산이 계산되는 것들, 그 다음에 리커트 척도 있잖아요. 1점, 2점, 3점, 4점, 5점. 5점은 또 이렇게 그 레인지가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준 척도, 사용하는 척도와 그 다음에 분석하고자 하는 그 맥락에 따라 편차를 좀 우리가 해석하는데 주의는 해야 돼요. 크다 작다가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단순히 숫자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조사의 목적과 다른 유사 데이터의 분포, 그리고 혹은 과거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좀 전에 이제 우리가 A 부서, B 부서인데 A 부서는 이제 고르게 나왔으니까 아까 표준 편차가 제가 몇 점이라고 그랬나요? 16.69점이라고 그랬나요? 그 B 부서가 들쭉날쭉하니까 B 부서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름은 뭐 8명이에요. 최초롱 씨, 서둘민 씨, 문재환 씨, 정답숙 씨, 신중환 씨, 이반장 씨, 윤한상 씨, 박차돌 씨.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아까 B 부서의 점수입니다. 평균은 뭐 단순하죠. 그냥 전체 합쳐서 나누기 8 하면 되죠. 그럼 80점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보고서에다가 평균이 이 정도다라고 이제 판단한다 그러면 잘했네? A 부서랑 뭐 별 차이 없이 잘하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단에 오류가 생긴다라는 거죠.
극단값을 알 수 없어요. 55점도 있었고 또 아주 잘하는 100점도 있었단 말이에요. B부서에는. 그래서 실제로는 55점과 100점 이런 점수들이 뒤섞여 있지만 평균으로만 본다면 80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분석은 점수가 응답 표본들의 이 점수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알기 위해서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표준 편차를 구해야 한다. 그래서 이 분산과 표준 편차는요, 대표적인 삼포도라고 합니다. 삼포도. 그래서 삼포도를 알아야 이 자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각 개별 점수, 아까 뭐 박차돌씨 뭐 이렇게 막 있었잖아요. 그 각각의 그 개별 점수들 있죠. 이 점수를 전체 평균을 빼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예를 한번 보면 최초롱 씨가 점수 60점이었잖아요. 자기 점수에 평균 80이죠. 이걸 빼는 거예요. 60 빼기 80이니까 마이너스 20이 나오겠죠. 이거가 편차라고 하는 겁니다. 이 편차라는 것은 평균보다 얼마나 위에인지 아래인지를 알려주는 값이에요. 그런데 이 편차는요, 점수에서 평균을 빼다 보니 값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지금 보면 편차 보면 마이너스 20, 20, 마이너스 10, 0, 마이너스 25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들이 상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상쇄해서 전체 평균은 언제나 편차의 평균은 0이 나와요. 그래서 평균 자체가 전체 값을 고르게 나눈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편차만 가지고는 우리가 흩어진 정도를 정량화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각 점수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편차가 있구나 이건 알 수 있는데 흩어진 정도는 우리가 정량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음수값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양수값으로 바꿔야 되고 극단값을 조금 더 반영하기 위해서 이 편차에 뭘 해주냐? 제곱을 해줍니다. 이 편차 제곱이 된 후에 편차 제곱을 했잖아요. 이거 지금 옆에 표에 보면 이 제곱한 전체 평균 이 제곱을 다시 평균을 내요. 이것이 바로 분산입니다. 분산. 그러면 그냥 절대값 씌우면 되잖아요. 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없애려고 한다며요. 그러면 절대값 씌우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더 이제 세분화 가니까 지금 강의에서 조금 빼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절대값보다 제곱을 하는 것이 미분이라든가 나중에 우리가 뭐 회귀 분석이라든가 좀 다차원적 분석에 더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곱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또 여기 식이 하나 나왔는데 물론 이건 이제 수학식으로 기호를 쓰면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좀 단순하게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그냥 써놓은 거예요. 이 분산을 구할 때요. 분모를 n명으로 할 거냐 n-1명으로 할 거냐를 결정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모분산을 보면 응답자 수 그러니까 편차 제곱 나누기 응답자 수 했잖아요. 응답자 수 분의 편차 제곱 했잖아요. 표본 분산은 분모가 응답자 수 마이너스 1을 했단 말이에요. 표본 분산이라고 따로 이렇게 적어놓은 그 식에서 이 쉽게 말하면 n 모분산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전교생 전수조사 결과를 알고자 할 때 이럴 때는 그냥 응답자 수 전체를 가지고 평균을 내면 돼요. 전체 데이터의 분산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표본 분산이라는 거 n-1이라는 것을 쓸 때는 전체 직원 10,000명인 공기업에서 300명을 추출해서 300명으로 조사하고 일부 직원을 조사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 직원을 추정할 때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전체 모집단을 할 때는 우리가 모분산의 그 평균을 하고 그냥 일부 표본을 추출해서 그 표본을 가지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뭐예요? 전체 중에 일부 표본 8명을 이제 추출해서 한 표본이기 때문에 분모에 8-1을 한 겁니다. 그러면 분산은 278.57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편차 제곱한 값들 있잖아요. 그걸 다 합쳐서 8-1 전체 8명 중에 빼기 2를 해서 7명. 그래서 분산이 278.57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278.57? 이게 뭐지? 분산인 건 알겠는데 이 수치가 뭔데? 이 분산을 이렇게 보니까 단위가 제곱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수 제곱을 한 거예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직관적이지가 않아. 아니, 야, 기본 점수는 60점, 뭐 80점, 90점, 100점 이러는데 갑자기 278.57은 뭐야? 그러니까 직관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점수도 원 단위 점수보다 어떻게 돼요? 뚱뚱해졌잖아요. 비대해졌잖아요. 점수가. 그래서 이 분산에다가 뭘 해주냐면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로 변환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원래 단위, 그러니까 원래 점수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인데 실제 단위와 동일하게, 그러니까 실제 점수 단위요. 원래 우리가 60점, 80점 이렇게 했잖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분산은 퍼진 정도를 수학적으로 계산한 거고, 표준 편차는 사람 눈에 수학적으로 계산한 분산을 내 눈에 좀 더 보이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평균을 구해줘. 평균 점수 구했죠. 그 다음에 편차값 구했죠. 그 다음에 이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편차 제곱을 해줬죠. 그 다음에 이 편차 제곱을 가지고 우리가 분산이라는 걸 해줬죠.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세상 어떤 것이든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분산을 거쳐야 한다. 분산을 거치지 않은 표준 편차는 없다. 그래서 지금 또 식이 있는데요.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거든요. 분산 제곱근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분산값이 278.57이 나왔는데 여기 루트 씌워서 16.69다. 아까 처음에 그 예를 들었을 때 16.69 이렇게 나와서 편차가 크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예요? 한 부서의 직원 업무 점수 평균이 80점이고 표준 편차가 16.69점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직원은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16.69예요. 표준 편차가. 대부분의 직원은 거기서 이제 평균 80에서 플러스 16.69 마이너스 16.69 하면 돼요. 그럼 약 63점에서 97점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이 그래프가 지금 보여질 건데 이 빨간색 있죠? 이거는 그 평균 점수고요. 그 다음에 그 파란색 이 막대 그래프는 각 개별 점수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황색에 있는 이거는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8명이고 뭐 우리가 데이터가 뭐 300명 가지고도 하고 500명 가지고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우리가 이렇게 보진 않죠. 뭐 통계 프로그램이 됐던 엑셀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시각화를 하고 이런 걸 봐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그래프로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점수 간의 차이가 크고 일관성은 낮고 성과 편차가 큰 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편차 값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 빈도 분석은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분포와 이상값 혹은 극단값, 집단 간의 어떤 그 차이, 뭐 성별, 남자 간의 뭐 남자와 여자가 또 틀리게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지역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 학력에 따라 틀릴 수 있고 소득에 따라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인구 통계적 특성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어떤 그 차이를 파악하지 못해서 정책 결정에 필요한 세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평균값만 판단한다면 다양한 의견 분포와 극단적인 상황을 간과할 수 있어서 실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도는 전체 그림의 윤곽만 보여주고 평균은 왜곡될 수 있으니 세부 분포와 집단별 차이를 함께 분석해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다양한 통계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그러면 조금 더 풍성하고 정확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